전 세계는 창업과 혁신의 테마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네이션, 그리고 중국과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의 정책 모토는 대중 창업 만인 혁신입니다. 2014년 대중 창업 만인 혁신을 처음 언급한 리커창 총리는 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정부는 장애물 제거와 플랫폼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하루 평균 1만 7천 개 기업이 새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살펴볼까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으로 대변됩니다. 혁신성장은 산업의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인데요. 이를 위한 많은 연구보고서에 중국 중간촌 창업 클러스터의 작동 구조가 모범 사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스노인 베이징 현장 연구를 통해 모범 사례로 제시되는 중간촌 창업 카페를 방문하여 중국의 창업 열풍과 인프라를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는데요. 과연 중국의 창업 카페는 저희의 생각처럼 혁신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모범적 공간이었을까요? 정부 주도 분위기가 강한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에서 창업 카페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어떠한 해결 과제를 안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창업 카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창업 카페는 카페형 인큐베이터입니다. 인큐베이터란 사무실 마련, 각종 사업 전략 훈련, 창업 자금 지원, 다양하고 전문적인 네트워크와의 연결 등 막 창업한 스타트업이 스스로 일어서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카페형 공간이란 커피를 팔며 테이블, 와이파이, 에어컨 등을 제공하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기존 인큐베이팅 시설과 창업 카페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존의 인큐베이터와 다르게 입주심의 없이 아무나 들어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구분된 사무 공간이 아니라 개방적인 분위기의 교류가 가능한 곳으로 게시판을 보시면 합작할 사람이나 투자를 구하는 글로 가득합니다. 就是你来这里头，你的前期创业的一些成本会比较低，像什么水电什么的都是免费的啊。之前的话，大家需要买杯咖啡，以前现在都不需要买东西了啊。主要作用啊，我们最早3W 咖啡是提供互联网创业平台和圈子给大家的。比如说你要创业，我这边有投资人，你可以在这里找到投资。你可能要在这找合伙人，对吧？我们也有很多想创业的，可以找到他们。你想在这可能你找一些技术人才也可以找到，这就是我们提供圈子的。最早我们做的是这个，那我们这是我们1.0模式，那我们2.0我们做的是众创空间。就中国这一块就叫 고객들이 생각하는 창업 카페는 어떤 곳일까요? 中关村嘛，中关村一直是中国的青年的创业的一个圣地，我们也想过来看一看，然后就是很机缘一个巧合来吃咖啡时候，发现吃咖啡的，这是像我们这种草根创业的一个圣地，比如它很开放，然后呢就是说任何人都可以来了之后呢，大家也可以做很多的一个交流。然后呢，就是说，吃咖啡呢，还会给我们有很多的一个培训，比如说演讲啦，比如说那个 BP 的整理啦，比如说还有很多媒体采访的机会。这是吃咖啡给我们有很多资源的上面的一个支持。有的，一个是它控制了我们团队初期的运营成本，这个对于初期的项目非常重要。另外呢，就是3W 这个场地呢，它有一个特别好的地方，其实也是我当时选择这块场地最重要的一个点。其实3W 在中国来说，它算是一个很大的 IP， 对，它算是一个很有影响力的一个名字。当我提到这个名字，当别人问到你在哪儿办公的时候，你说你在3W 咖啡厅办公，那人家就会觉得，哎，你这个地方选得很不错。这个地方每天你会遇见很多不一样的人，很多的创业者和投资人。那这一点其实对我来说是很重要的。 퇴근 시간 이후 저녁에 열리는 척후 야간학교 행사는 활동 내용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강연 및 교류 시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투자자들이 이곳에 발걸음을 하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现在投资人不会在这里了，因为像以前3年前我们可能会有投资人天天在这里办公或者在这里喝咖啡，他就可能找到投资人。那现在是不可能的，3年后。 对，现在是没有投资人会坐在这里，因为好优质的项目特别少。那我们可能就是说，你要通过找到他的 email 去给他发邮件也好，发你的那个项目计划书给到投资人。对。
투자자와의 직접 연결이 미흡함을 보완해야 할 점으로 뽑은 고객도 있었습니다. 석고 카페 점심 30분이라는 창업자가 기업을 soge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현재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有的那个有北京银行那牌子没有？北京银行小微企业金融顾问，就是可以推荐给项目，然后去北京银行进行创业贷款。 이처럼 매니저들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결해줍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기구와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有的呀，我们去年跟那个一个叫中国科技成果转化署什么忘了名字是什么了，具体名字忘记了哈，跟他有过合作，就对于转化成果转化这个工作有一个合作吧，就是创客如果有什么需求的话，他们需要这个实验场，因为自个的能力是有限的嘛，精力和能力包括财力是有限的，可以把这个需求放到科委网站，有一个研发实验服务平台叫，有创新实验服务券，就是这个高校的放在这个圈子里边，你看你需要哪个高校的实验室，你可以跟他对接，我们就起一个中间的桥梁作用。 석고 카페의 어떤 창업가 고객은 자원의 연결기라는 표현으로 이곳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창업 카페는 창업자들 간의 그리고 투자자와 창업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가시화하고 보다 가까이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뷰한 창업 카페 송실대 입구역점 매니저분께서는 국가가 창업이라는 막연한 선택지를 취업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내비치셨습니다. 중국의 창업 카페 매니저분께서도 처음에는 창업 열풍이 불어 여기저기서 사람을 끌어들였지만 지금은 많이 이성화되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중국의 한 창업자분께서는 평범한 게 싫기 때문에 또 다른 창업자분께서는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没有创新, 没有创业를 몇 번이나 강조하던 창업자분도 계셨습니다. 창업 카페는 중간촌에 입점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고 집적의 이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촌은 본래 전자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자생적인 변화가 생기고 이에 따라 정부가 신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면 민간 기구들이 이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정부가 구축한 혁신 클러스터에 창업 카페와 같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공간이 가세하면서 중창 공간, 즉 대중 창업 공간이라는 중국 특유의 창업 커뮤니티가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창업 카페가 밀집된 중간촌 창업거리의 이름은 이노웨이입니다. 최초의 창업 카페는 2011년 중간촌에 생긴 석고 카페입니다. 같은 해 중간촌은 국가 자주 창신 시범지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리커창 총리가 직접 산W 카페를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창업 카페는 창업가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현재 중간촌을 비롯한 선전, 상하이 각지에 창업 카페와 같은 혁신형 인큐베이터가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중간촌의 척후, 빙고, 산W 이렇게 세 곳을 방문 조사하였습니다. 세 곳 중 가장 사람이 많고 활발했던 곳은 척후 카페였던 반면 빙고 카페는 척후, 산W와는 상반되게 분위기가 무척 조용했으며 컴퓨터가 많이 구비되어 있어 정식 사무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빙고 카페 매니저분께서는 자리에 계시지 않아 서면으로 질문을 남겼지만 답장이 오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베이징에서 현장 연구를 진행하기 전 서울시 창업 카페 몇 곳을 방문해 본 결과 2016년 1월 1호점인 송실대 입구역점을 시작으로 며칠 전인 23일 문을 연 은평 불광점까지 총 6호점이 생겼지만 대체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카페들은 서울시가 대학교 또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곳으로 현재 어떤 단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가에 따라 특성이 다릅니다. 우선 송실대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송실대 입구역점은 코워킹 스페이스로 활용하기에는 장소가 매우 협소했고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결과 주요 기능은 멘토링 및 상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창업 카페보다 훨씬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창업자들을 수용하며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사람들도 가끔 계시다고 합니다. 민간업체인 홍합밸리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홍대점은 중국과 같은 개방된 형태의 창업 카페를 지향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종종 창업자들끼리의 합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구청에서 사업을 따간 충무로점의 경우에는 올해 개점했습니다. 문의 전화를 드렸을 때 직원분께서 아직 사람이 많이 오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부산, 김해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창업 카페가 있으며 많은 개방형 창업 공간이 현재 개관 계획하에 있습니다. 정부의 판교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판교 테크노밸리에도 이러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조성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한중 창업 생태계의 차이점과 그러한 차이가 생긴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창업 카페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자생적인 민간 네트워크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만들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정부와 창업의 관계에 대한 창업가들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因为我们的政府是怎么说呢，算是公务员体系比较思维僵化，但我们现在的创业需要一些年轻人的思想，所以可能做这些创业咖啡的人，他们不太适合从政府调过来，因为他们的思想是监管、是合规和安全，但这样的话对于创业的活力是有影响的。 就是它不是一个政府的一个行为，它是一个市场的行为。我觉得，政府去做到这件事情呢，肯定有政府的一个优势，比如说它可以聚集大量的资源，比如说人力、物力、财力。但是呢，它可能说要跟市场化的一些东西可能差距就特别远。我觉得还是应该是以市场化的东西去做着比较好。政府呢，可能在后面做一些政策上的支持，比如说，每年有财政补贴啦，或者是其他的一些相关的一些方面。 주요 투자 주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在这里出现的一般是个人投资，还有一个就是那种投资机构，对，主要这两种居多。 창업 카페의 문제점은 자체 수익 창출 경로가 없다는 점인데요. 중국은 이 또한 민간 투자금을 받아 운영된다고 합니다. 숭실대 입구점 창업 카페에서 아이템을 개발한 경우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을 따도록 장려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투자금을 받는다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리 자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정부 특성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어떤 창업자께서는 국가에서 민감하게 다뤄지는 아이템이라 국가 투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업 카페의 이러한 차이는 본래의 창업 생태계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제도 활용 유무와 관련된 질문에서 설문에 응한 성공 기업의 86.6%가 한 개 이상 활용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국내 창업자들은 보편적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벤처 투자의 규모 자체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또한 중국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벤처 투자의 42%를 담당하여 지나치게 새 기업에 의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출자가 벤처 투자의 바탕이 되며 기업 벤처 투자는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출자한 펀드는 아무래도 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앞서 중국 창업 카페 고객들이 우려한 바대로 창업과 혁신의 뿌리는 시장과 청년들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창업 카페는 그 물꼬를 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활발한 교류와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많은 창업 카페는 연구단지나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과 같이 창업 분위기가 농후한 산업단지를 꼽자면 판교와 대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교의 코워킹 스페이스는 아직 계획하에 있고 현재 개업한 창업 카페는 권역별로 떨어져 존재합니다. 숭실대 입구역점은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는 지하철역 내부에, 신촌점은 지하보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숭실대점 매니저께서 이는 안 쓰는 장소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창업 카페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홍대점이나 창업큐프의 입점해 있는 충무로점을 보면 점점 중국과 같은 방향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느낌을 줍니다. 중국의 창업 굴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중국의 창업은 도소매 등 고객 서비스 분야의 창업이 전체의 69.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드웨어 창업이 주를 이루는 선전, 대학 연구가 활발한 상하이가 아닌 이곳 중간촌 창업 카페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은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보다는 기존의 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이 일반적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서비스 창업이 크게 성공하지 않더라도 몇천만 명의 고객이 모인다는 농담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규모가 작아 높은 부가가치를 얻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연구단지나 테크노밸리 이외의 지역에, 즉 현재와 같이 권역별로 하나씩 존재하는 창업카페에서 투자 가치와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가진 창업기업이 몇 개나 탄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관점을 바꿔보자면 홍대 입구나 해화점의 경우에는 주변에 예술가와 소상공인이 많아 기업을 차리는 창업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자립과 활동을 돕는 창업카페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협소한 내수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IC와의 연계를 통해 중국 진출을 활성화시키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창업에 있어 집적의 이익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만큼 주변 대학의 연구기관이나 실험실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술 혁신이나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학 내부의 자체적인 창업 지원이 우선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연구단지에 창업카페를 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금, 민간 투자의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창업이라는 선택지가 지나치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현재, 창업카페와 카페를 둘러싼 다양한 자원들이 다양한 젊은이들의 꿈을 받아낼 수 있는 장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